자, 344페이지 보시고요. 제 8절의 전기 설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되는 설비를 할 텐데요. 자, 이쪽 보시도록 할까요? 이 전기 설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이렇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전통적으로 쭉 나오는데,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규정. 그러니까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는 곳은 이제 두 문제를 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범위를 어느 정도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기 설비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이렇게 잡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좀 미리 조금 이제 타켓 학습을 해서 이론과 규정의 문제를 이제 다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이제 한 설비에서 두 문제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 규정을 다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 학습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우선 이거는 이제 규정 파트하고 이론 파트를 이제 구분해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양이 꽤 되죠. 우리 규정하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또 하나는 전기사업법입니다. 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 이제 실무에서 물론 이제 법규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전기사업법은 이제 법규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큰 규정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집을 지을 때 이 전기 설비의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요 이야기를 우리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전기시설의 용량을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계산해봐라. 주관식 문제도 한번 나왔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규정에는 여러분 344페이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번, 동그라미 1번.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선의 용량은 세대별로 3kW. 조정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한 값.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찾아봐라. 그럼 다 찾아요, 누구나. 근데 문제를, 이제 이렇게. 조정 면적이 85제곱미터다. 그러면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실제 주관식 문제로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규정을 실무에서는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85kg를 물어봤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85제곱미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기준에 보면 세대별로 3kW. 그 세대별로 3kW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대별로 3kW 이렇게 하면서, 요 이야기는 60제곱미터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0부터 쭉 가다가 60제곱미터. 특히 이제 전기 쪽에서는 이게 초과냐, 이하냐,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걸 꼭 따집니다. 잘 따져요. 이하. 왜냐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얼마라고요? 그렇죠. 3kW다. 그 얘기입니다. 3kW. 여기까지는. 그리고 6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니까 이렇게 70제곱미터까지는 70제곱미터 이하는 이만큼이 10제곱미터죠. 0.5kW의 값을 더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0제곱미터까지는 또 0.5kW의 값을 더해주죠. 이렇게 0.5kW의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쭉 해서 90. 그렇죠.
90제곱미터까지는 또 얼마를 더해요? 0.5kW의 값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85라고 하는 게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든 아무튼 이 블럭 안에 있으면 다 0.5를 더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1도 0.5고 89도 0.5고 90도 0.5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것들 얘 더하기 해야죠. 그래서 4.5kW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써야 돼요. 이걸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85는 요 중간에 있으니까 0.25에서 4.25kg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까지 해석을 잘못해서 4kg, 어떤 분은 또 5kg 뭐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정확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요 규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전력의 한계를 눈에 잘 보이는데 해라. 여기 보시면 원격 검침하면 안에다 설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가공선, 지하에 매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하는데 틀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꼭 해석을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 이제 2번이나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규정의 첫 번째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기사업법을 공부를 할 텐데, 이 전기사업법은 여러분들 이제 법규에서도 공부를 하셨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모든 법령이 마찬가지지만 용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지 두 번째 정기검사, 또 세 번째 안전관리자,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한 사고 조사, 통보,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 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하고 또 이제 대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은 요 용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344, 34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용어가 나와요. 그죠? 전기설비란, 전선로란, 이렇게 사업용 전기란, 일반용 전기랑 자가용 전기 이렇게 쭉 용어가 나옵니다. 1부터 11번. 물론 이거보다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필요한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도 주관식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주관식, 객관식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세대에서는 불을 켜기 위해서는 220V 전압의 전기가 필요하죠. 또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동력 전원이 필요합니다. 모터. 이건 380V의 전압의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220V나 380V의 전압이 필요해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의 높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없으면 절대 기전력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미치지 못하면 불을 켤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압의 전류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실제 이제 가져올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변전소 이제 한전에 변전소에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부터 이렇게 전기를 끌고 오게 되는데 이쪽에 지나가는 전기는 지금 이쪽 220, 350, 380V가 필요한데 굉장히 높은 전압이 지나가고 있어요. 22,900V.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22,900V를 세대, 예를 들어 승강기 이런 데 연결을 해버리면 그냥 높이 차에 의해서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직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줘야 돼요. 전압을 변환시키는 장치. 변압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변압기. 그래서 이 변압기는 트랜스포머 이래서 T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변압기가 있는 공간, 이 변압기가 있는 공간을 변전실이다 이렇게 부르죠. 변전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변압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변압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1차 측, 뭐 혹은 뭐 2차 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변압 전, 변압 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변압하게 되면 220이나 380으로 이제 변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력 계통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변전소도 사실은 저 멀리에 있는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변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소요가 많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 하게 되면 그 먼 곳까지 많은 전기를 보내려면 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죠. 압을 낮춰서 보내면 막 케이블이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전기가 가야 되니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압을 높여서 보내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이제 그 전기 이론 쪽에서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요 상황만을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용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 더 이제 한전 측의 전기가 잘 공급되면 좋은데 뭐 한전 정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승강기는 정전 시에도 이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전 시에 승강기가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비상시에 쓰는 예비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발전기가 있는 곳을 우리는 발전기실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승강기라고 하는 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승강기뿐만 아니고 급수, 뭐 오수처리 시설, 뭐 여러 가지 배수 펌프 이런 것들이 산업용 관련된 부분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용어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르는데요. 우선 전기 설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큰 의미에서 전기 설비다. 그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를 얘기를 합니다. 전기 설비. 발전, 보내주는 거 송전, 이렇게 하는 거 배전, 또 전기 사용을 위하여 기계기구, 댐, 수로, 뭐 이런 보안 설비,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전기 설비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 설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기 사업용, 일반용, 그리고 자가용. 그래서 이런 데서 전기를 쓰는 거는 전기 사업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복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과 자가용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규모가 작으면 일반용이에요. 규모가 작으면. 수전 용량이 75kW 미만이면 일반용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 세대별로 3kW, 이게 60제곱미터에 그러면 75라고 하면은 10세대만 넘어도 그 정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무관리 대상은 무조건 다 일반용이 아니고 다 자가용이 되는 겁니다. 자가용.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다 이렇게 불러요. 공동주택은. 자가용 전기 설비. 일반용은 규모가 작은 거라 그랬죠. 75kW 이하. 그리고 전기사업용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한전, 변전소, 발전소 이런 데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다에 거기 3, 4, 5번을 같이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 2번 전설로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이걸 다 전설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요 얘기를 할 텐데 요건 정리하셔야 돼요. 6번, 7번, 8번 물론 이제 9, 10, 11번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6, 7, 8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어인데요. 6번은 전기 수용 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은 수전 설비 이렇게 돼 있고요. 8번은 군의 배전 설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건 용어기 때문에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요거를 수전 설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전 설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전기 설비를 받아서 전기를 받아서 변압을 시켜서 배전반에다 딱 놓쳐 쓸 수 있게끔 요렇게 타인의 전기를 인입해서 요 배전반, 요거 이제 배전반이라 그랬어요. 저거를 배전반까지 여기를 수전 설비라 그래요. 말 그대로 전기를 받은 설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써야죠.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전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세대 동력으로 갈 때, 요거를 이제 배전 설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전 설비인데 이것도 배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거는 군의 배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의 배전 설비.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겹쳐 있죠. 이게 뭐냐면 배전반이에요. 배전반은 수전 설비에서도 배전반까지, 군의 배전 설비도 배전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전반은 수전 설비고 또 군의 배전 설비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이 둘을 합쳐서 전기를 쓰는데 필요한 설비다.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이렇게 얘기해서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이야기인데요. 전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어떻게 나누냐면 특고압은 7000볼트를 초과하면 전압이 특고압이라 그래요. 저압은 요건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전류는 번갈아 흐르는 교류 형태가 있고 직접 위상이 변하지 않으면 직류 형태가 있는데, 이 전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교류인 경우에는 600볼트, 직류인 경우에는 750볼트 이하인 전력을 저압 전류라 그래요. 고압은 요 사이에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요것과 요것 사이에 있는, 이걸 이제 고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압, 고압, 특고압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주관식에서 객관식에서 이렇게 다 써라, 뭐 이렇게 얼마냐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라도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344, 345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이 용어가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기검사 또 안전관리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용어 정리가 돼 있으면. 자, 우선요 이 용어는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저 정기검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용어 정리가 됐고, 두 번째 정기검사. 정기검사의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자, 이쪽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변전실과 이제 발전기실이 이렇게 기계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요게 핵심이에요. 그죠? 전기는 세대나 공용으로 쓸 때 한전에서 들어오는 걸 변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와 요게 문제가 있을 때 쓰는 발전기가 들어있는 발전기실이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면 전기가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돌아가면 전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검사는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수전 설비와 그리고 발전 설비, 물론 이제 예비용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요 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둘. 그래서 우리가 전기검사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이 변압기가 있는 이 수전 설비는 고압 이상, 고압 이상은 다 변압을 해야 되니까 수전 설비하고, 요 발전기의 용량은 75kW 이상이면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기검사 대상이에요. 요 대상이 되면
시도지사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3년마다 이렇게 정기검사가 돼야 돼. 물론 이제 이 자가용 전기설비 중에서 공동주택은 3년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3년마다 받아요. 3년마다 이렇게 받고요. 만약에 검사를 실시했는데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검사를. 그래서 3년마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년마다 받으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막 시간이 흐르다 보면 촉박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많이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 1개월 전후에 받는데 이거는 2개월 전후 그러니까 이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전후로 이렇게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2개월 전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내일 와서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7일 전에 신청을 해달라라고 안전공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7일 전에. 이렇게. 그래서 정기검사는 337 연월일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기검사 끝나고 나면 5일 이내에 이제 필증을 주죠. 이 절차를 정기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기검사는 뭐가 대상이냐면 자가용 전기설비에 자가용, 일반용 이런 거 구분했었죠. 자가용 전기설비에 75kW 이상의 비상예비 발전설비와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검사 할 때도 아까 개통도에서 변압기와 발전기를 가지고 구분했었죠. 자, 여러분들 교재 345페이지에 보시면 정기검사 이렇게 돼 있고요. 검사 의무해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물론 이제 전기사업자도 받는데 뭐 이건 우리가 전기사업자가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해서는 3년마다 2월 전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검사 기준 밑에 쭉 나오는데 밑에는 그냥 337 박수 딱 치면 돼요.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안전관리자, 실무에서는 이제 전기과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 안전관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를 이제 두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규모를 이야기를 해요, 규모. 그래서 이 규모를 이야기할 때도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냐,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또 발전,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임, 대행 이렇게 또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 대행을 안전공사나 대행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다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규모, 이 규모는 다 요 규모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설비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 1000kW 미만이다. 그러면 안전공사에 대행을 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 대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500kW 미만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개인 대행이 하는 경우는 500kW, 수전 설비는 500kW 미만, 발전 설비는 2에 이거는 이제 발전 설비가 아니고 이제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예요. 책을 보실 땐 300kW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꿔 얘기하면 1000kW 이상 또 발전 설비가 비상 예비 발전 설비 500kW 이상이면 이제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임 대행과 관련된 요 숫자들도 잘 물어본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거는
그냥 발전 설비가 아니고 비상시에 쓰는 예비 발전 설비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용어에서 이거 이제 정리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다라고 정리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346, 347로 기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346페이지 보면 이제 선임하는데 모든 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뭐 이런 것들 선임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니은번에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규모 해서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는 전기 수용 설비는 1000kW, 그죠? 미만. 요 얘기입니다. 1000kW 미만. 그 다음에 300kW 미만의 발전 설비. 그런데 우린 발전 설비가 아니죠. 뭐야? 예비용 발전,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니까 요거죠. 500kW 미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 347페이지에 개인 대행하는 경우 보면 수용 설비는 500kW, 그 다음 비상 예비 발전 설비는 300kW가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개를 합한 경우, 이 두 개뿐만이 아니죠. 태양광도 있고 뭐 이러니까 요거는 두 개 합하면 1050, 요건 두 개 그러니까 전체 나머지를 합하면 2500이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규모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규모는 여기 얘기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34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선행임 나오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돼요. 3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정기검사가 3년마다 실시했잖아요. 정기검사 어디 있죠?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하듯이 교육도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나오는데, 이 중대한 사고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351페이지에 보시면 중대한 사고 종류 및 통보 방법 하면서 사고의 종류에 첫 번째 사망사고. 사망사고는 사망 2명 이상인 경우에 중대한 사고로 봐요. 1명 사망은 중대한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부상은 3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사고는 이제 우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쭉 내려와서 가나다라 마바 4를 보시면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수변전 설비 이쪽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뭐 변압기가 터졌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1시간 이상 정전이 초래됐다 이러면 중대한 사고가 돼요. 정리하면 사망 2명, 부상 3명, 1000세대 이상 1시간. 그죠? 정전 초래한 경우는 중대한 사고로 취급합니다. 그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중대한 사고에 사망 2명, 부상 3명,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정전 초래, 이런 경우가 중대한 사고고, 이런 경우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통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속보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상보 형태가 있습니다. 속보는 빠르게 하는 거죠. 24시간 이내에 하는 거예요. 상보는 1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35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 뭐 정기검사 거부 방해 뭐 기피했다 이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 과태료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벌금이에요. 물론 이제 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죠. 그 이야기는 353페이지에 7번 과태료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전기사업 법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전기사업 법령과 관련된 이야기고, 주로 이제 이렇게 요 내용에서 이제 사업 법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보셨지만 수전 설비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기검사나 안전관리자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사항이 전기사업법은 아니지만 이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필해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보시기 전에 356페이지의 필해침 설비 관리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필해침 설비. 이론은 그게 이제 양이 좀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보시기로 하고, 필해침 설비 35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필해침 설비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해 설비 이야기를 하죠. 이 필해 설비는 장기선계획 수선주기에 의하면 난 변보고 알프스 피난하니까 25년의 수선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필해침 설비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낙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낙뢰가 건물에 닿으면 손상이 가니까 이 낙뢰를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수뢰, 낙뢰를 받아야 됩니다. 수뢰부.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돌침. 뾰쪽 나와 있어요. 이 돌침이 낙뢰를 받아서 이렇게 땅속에 접지를 연결해 놓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죠. 그래서 땅속으로 이렇게 이제 방전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해침 설비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레부 돌침이라 그러고, 얘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인하도선, 얘를 이제 접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침이나 인하도선, 접지극은 이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면 다 터져버려요. 기본적으로 50제곱미리 이상의 잘 통과해야 되니까 저항이 적은 것, 그게 이제 구리선이거든요. 동선. 그래서 이 두께를 이야기할 때 피복이 없는 상태. 그래서 50mm 이상의 나동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하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골 구조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기준을 볼게요. 2번 보시면 우선 이 돌침은 이 건축물에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니까 맨 뾰족한 곳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단으로부터 25cm 이상 이렇게 이제 띄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2번에 나오고요. 3번은 이제 50제곱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 인하도선을 이제 철골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철골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 인하도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받아서 여기까지 가장 빠르게 전달해야 돼요. 가장 빠르게 가려면 어느 경우가 가장 빠르냐면 저항이 가장 적을 때 가장 빠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하도선 이야기할 때는 저항을 굉장히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골 같은 거 쓰는 경우 0.25옴 이하로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검토해 볼 부분이 이제 측면 낙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측면 낙뢰.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고층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낙뢰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뇌운이에요, 뇌운. 뇌운이 이렇게 모이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뾰족한 거, 어디 이제 이런 데 뾰족한 거 있으면 이 전자가 확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네온이 이게 높아지면서 이게 건물에 걸치죠. 그러면 여기서 낙뢰가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도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측면 낙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수평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평도체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60m 초과 건축물하고 하나는 150m 초과 건축물. 뭐 규정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60m 초과 건축물은 5분의 4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 나눠서 5분의 4 지점부터 요 상단 여기에다 해라. 이건 60m 초과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150m 초과 건축물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지점이 120m 지점이면 이 지점 위로는 전부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이 150m 건축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낙뢰가 지나가는데 주변에 뭐가 지나갈 수 있어요? 급수관, 뭐 가스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낙뢰가 이렇게 오다가 이 상수도관을 타고 가면 이거 큰일 나죠. 일로 안 가고 직접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전 위를 균등하게 매칭을 시키면 돼요. 전위가 균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위가 균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조에 있는 수위가 균등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요. 전기적인 위치가 균등하면 전기는 이쪽으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얘하고 얘를 전위를 균등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7번 전위가 균등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지 보호 장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낙뢰를 딱 치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구로 이걸 다 방전을 시키죠. 이걸 접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 빼서 통신 접지를 같이 했다. 이거를 이제 통합 접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통합 접지 공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구로 방전이 되면서 저항은 없지만 이게 방전이 될 때 약간의 역서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서지가 일반 그 필요 접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통신 접지, PC 이런 건 예민하니까 여기에 타고 들어가면 통신기기가 고장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서지를 막을 수 있는 장치, 서지를 막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접지 공사의 경우는 서지 보호 장치 SPD를 설치를 해 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신 부분이 이제 필요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이제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론이 물론 이제 변압기 그 용량 결정 추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역률이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이쪽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